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이 참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리플 SEC 소송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속보 상황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인공은 SEC입니다. 사라 넷번 판사가 이른바 정부기관 특권 DPP와 관련해서 SEC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명령한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이의 신청 기한 연장을 SEC가 신청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요청을 이번 사건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라 넷번 치안판사에게 한 게 아니라 넷번 판사를 건너뛰고 상급자인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유행하는 패싱 논란, 이 비슷한 모양새가 펼쳐진 건데 그만큼 SEC의 다급함이 묻어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C의 다급함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 SEC는 미국 정부기관 감시 시민단체로부터 버지니아 연방법원에서 피소된 상태입니다. 왜 리플은 증권인데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내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플 소송의 DPP 이슈와 맥이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인식되고 있는데 SEC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면서 시간 끌기 전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SEC의 이런 막무가내 규제 방식이 머지않아 교통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과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이 2월 중에 디지털 자산 관련 정부 전략 발표가 있을 거라는 보도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산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것, 이런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SEC가 막무가내 규제를 펼치는 것도 다 이런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정부가 키를 잡고 암호화폐가 경제와 규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각도로 살펴보겠다라는 것이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 관련 이슈 먼저 짚어본 뒤에 시장 전반적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리플 SEC 소송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많이 거론되는 단어가 DPP입니다. SEC는 그동안 정부기관의 특권 DPP를 거론하면서 왜 리플을 증권으로 판단했고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판단했는지 내부 문서를 공개할 수도 없고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사실 무슨 기준으로 리플이 증권이고 이더리움은 비증권인지를 판단했는지만 확인되면 이번 리플 소송 사건은 아주 심플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EC는 어떤 이유인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DPP를 방패 삼아서 해당 내부 문서 제출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리플 소송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라 넷번 치안판사는 최근 SEC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DPP를 무력화시키면서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밝혔던 SEC의 당시 기업금융부 국장 윌리엄 힘먼의 스피치 초안이 담긴 이메일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SEC는 DPP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당초 1월 27일까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걸 21일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 사건 담당 치안판사인 사라 넷번 판사에게 이 같은 요청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 사라 넷번 판사의 선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날리사 토레스 지방법원 판사에게 직접 요청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치안판사는 지방법원 판사를 도와서 형사사건 본재판 이전 과정을 관할하는 직책인데 DPP와 관련해서 직접 명령을 내린 실무 담당 치안판사인 사라 넷번 판사를 아예 대놓고 패싱한 겁니다. 그만큼 SEC가 다급하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필란 리플 측 변호인은 SEC는 관련 문서가 리플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왜 어떤 기준으로 리플이 증권이 됐고 이더리움이 비증권이 됐는지 이게 리플 측에 넘어가게 되면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안길 수 있는 부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SEC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정말 자의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 규제기관으로서 SEC의 위상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리플 사건은 사실 본안 소송보다 외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더 재미있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정부기관 감시 시민단체 인파월 오버사이트가 버지니아 연방법원에서 SEC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DPP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판단한 배경을 놓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한다는 게 소송의 핵심입니다. 이 단체는 소송에 앞서서 민간이 정부기관의 정보 기록을 요청할 권리를 담고 있는 프리덤 오브 인포메이션 액트에 따라서 SEC는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관련 내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라면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기됐던 의혹들이 꽤 핫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윌리엄 힌머니 SEC에서 일하는 동안 전 직장이었던 로펌 심슨 대처로부터 수백만 달러 돈을 받았다라는 것, 심슨 대처는 이더리움을 띄워야 하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소속사였다라는 것, 그렇게 힌머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에서 돈을 받은 뒤에 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이더리움 시세를 띄웠다라는 점을 공론화시켰습니다. 특히 힌머는 리플 소송을 낸 직후 2020년 12월에 SEC를 떠났고 다시 심슨 대처의 고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상 SEC에서 이더리움을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여기에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 역시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밝힌 뒤에 임기 말에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SEC를 떠나서 원리버 에셋 매니지먼트에 합류했는데 이 회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초점을 맞춘 가상화폐 헤지펀드 운용사였습니다. 이 단체가 이 같은 상황들을 배경으로 놓고 SEC의 전직 관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엮여있는 상황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리플에 대한 소송을 낸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보공개 청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예 법원에 SEC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데 이번에도 SEC는 법원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2월 11일까지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SEC는 이 단체가 요구한 6가지 기록들 가운데 4개 기록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고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겁니다. 이걸 법원이 이번에 받아들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EC는 리플 본안 소송과 관련해서는 DPP 관련 이의 신청 기간을 연장해달라면서 2월 중순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시민단체로부터 피소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2월 11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2월 중순쯤이 되면 의미 있는 방향성이 제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SEC는 계속해서 소송 연장을 신청하고 자료 제출이든 이의 신청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건에 대한 시간 딜레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상황 정리가 될지 관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사건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라는 것이 얼마나 역량이 떨어지고 정치적이고 또 한심한 수준이라는 것을 정말이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전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2월 중에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정부 전략을 발표한다 이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컨트롤 타워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SEC의 단독 벌짓은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연방기관의 디지털 자산의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백악관이 지시할 계획이다. 고위급 행정 인사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고 현재 행정명령 방식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가 경제와 규제, 국가안보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지난 수년 동안 연방기관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단편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왔고 백악관이 이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압박을 받아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포괄적일지는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SEC 중심의 규제가 아닌 CFTC와 통화감독청 등 여러 기관들이 핵심 규제 플레이어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 한층 더 커진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주 어지러운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34,000달러대까지 주저앉으면서 3만 달러 폭락 가능성 전망에 좀 더 무게가 실린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워낙 무서운 하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플랜 B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 상승하겠지만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2016년 나는 400달러의 비트코인을 첫 매수했다. 2019년 3월 비트코인이 4,000달러였을 때 S2F 모델을 고안했다. 올해 1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일부 사람들은 현재 하락세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 상승할 것이다. 변동성을 수용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분석가인 미스터 웨일은 비트코인이 10% 추가로 더 하락하면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입 전액이 공식적으로 손실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때부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진정한 두려움과 절망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앞서 2개 대규모 헤지펀드가 모든 비트코인을 청산했다. 이 소식은 폭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 출처는 내부 관계자다. 이 같은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상황이 어수선한 것은 분명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GMO 자산운용사의 창업자 제레미 그랜섬 역시 비관론에 가세했습니다. 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보고 있으면 벌거벗은 황제의 행렬을 지켜보는 소년의 기분을 느끼게 된다. 많은 중요한 사람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그 놀라운 옷에 감탄하고 있다. 이건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믿기만 해야 한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믿기보다는 회피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밈 주식, 도지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미친 투기 열풍이 거품의 후기 단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클 맥글로는 비트코인 등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이 시장에서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세계 금융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이 없어져야 한다. 이들은 시장 거품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암호화폐 시장 거품 붕괴론과 관련해서 문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정상적인 암호화폐가 아니라 투기의 상징이 된 밈코인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이 NFT와 디파이 혁신을 주도하면서 우위를 지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디파이와 NFT 등 최근 암호화폐 분야 혁신을 주도한다. 솔라나와 카르다노 등 이더리움의 경쟁 체인이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우위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롤업 기술을 통한 확장성 개선이 이더리움 2.0 성공의 관건이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사용자 수가 수십억 명으로 확장되고 초당 수만 건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더리움 중심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인지 카르다노의 탈중앙화 거래소 썬데이 스왑이 런칭하자마자 트랜잭션 실패가 이어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들을 보면 썬데이 스왑은 에이다와 썬데이 토큰의 환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 사용자들은 9시간 넘게 대기를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이더리움보다 빠르고 저렴한 거래 처리를 최우선 강점으로 내세워 왔는데 상당히 뼈 때리는 상황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흐름을 보고 있으면 어쩌면 정말이지 3만 달러 터치가 현실화되는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최선의 대응책은 관망이다. 이런 말이 부쩍 생각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막연한 희망회로도 당연히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패닉셀을 하는 건 역시 그다지 지혜로운 투자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이 차트 분석 내용 이런 것들 잘 종합하셔서 최선의 전략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